우리가 보통 첨단 기술이나 뭐 컴퓨팅 혁신 이런 걸 떠올려 보면요. 되게 작고 정밀한 세계를 상상하곤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이는 그 완벽한 실리콘 칩 말이에요. 맞아요. 그 작은 칩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약간 이런 직관적인 믿음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 칩 안에 얼마나 더 많은 트랜시스터를 우겨넣고 얼마나 더 빠르게 만드느냐. 이게 기술력의 전부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죠. 되게 깔끔한 엔지니어링의 영역이었달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공지능,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진원지에 발을 딱 들이는 순간 그 깔끔했던 현미경 속 세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더라고요. 네,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칩 단위의 설계가 아니죠. 그렇죠. 엄청나게 거대한 발전소랑 막 수만 가닥의 광 케이블 그리고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인프라 단위의 도전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호기심을 안고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는 렉스 프리드머니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 진행한 그 심층 인터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이 되게 명확해요. 단순한 그래픽 칩 제조사를 넘어서 이제는 뭐랄까 글로벌 경제와 AI 혁명의 심장부인 거대한 AI 공장으로 진화해버린 엔비디아의 전략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기술적 도약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 특히 직업이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오늘 대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기술 세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칩 하나만 덩그러니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요. 맞아요. 그 기술적 배경으로 젠슨 황이 암달의 법칙을 언급했단 말이죠. 약간 전문 용어이긴 한데 이게 현재 AI 산업이 부딪힌 물리적 한계랑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AI 모델의 크기가 그 컴퓨터 한 대나 GPU 한 대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아득하게 초과해버렸거든요. 아, 스케일이 아예 달라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팅 속도를 막 100만 배로 높이고 싶다고 쳐보죠. 단순히 컴퓨터를 100만 대 연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암달의 법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법칙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한 부분을 아무리 막 엄청나게 개선해도 결국 개선할 수 없는 그 나머지 부분 때문에 전체 성능 향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연산 속도를 막 무한대로 끌어올렸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그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기는 네트워크 속도나 메모리에 접근하는 속도가 그대로면 어떨까요? 아, 거기서 완전히 병목 현상이 생겨버리겠네요. 길이 막히니까요. 정확합니다. 연산을 아무리 빨리 해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목이 막히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CPU, GPU, 메모리는 당연하고 뭐 네트워킹 스위치, 냉각 시스템, 전력 분배 장치까지 통째로 아우르는 그 극한의 공동 설계 방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최신 베라루빈 렉 시스템 하나만 봐도요. 그 안에 부품이 무려 150만 개가 들어갑니다. 우와, 150만 개요? 진짜 대박이네요. 게다가 거기에 엮여있는 공급 업체만 200개가 넘거든요. 이제는 부품 조립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칩처럼 쫙 유리적으로 돌아가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고 설계하는 거죠. 와,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거네요. 자동차 엔진 하나를 막 기가 막히게 튜닝하던 회사가 갑자기 엔진만 빨라선 소용없어. 이러면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첨단 도시 전체를 통째로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도로망이나 신호등, 전력망까지 전부 통제한다는 점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제 머릿속에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 엄청나게 복잡한 걸 통제하려고 젠슨 황이 직속 부하를 무려 60명이나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경영학적으로 보면 되게 특이한 구조죠. 그렇죠. 게다가 경영의 기본이라는 1대1 면담은 아예 안 하고 문제가 터지면 60명이 한 회의실에 모여서 엄청 공격적으로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60명이 한 번에 의견을 내면 진짜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결정도 느려지고요. 겉보기엔 정말 극심한 아수라장 같죠? 근데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조직 내의 사일로? 그러니까 부서 이기주의나 정보가 끊기는 현상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보 단조를 어떻게 파괴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냉각 시스템 전문가가 막 획기적인 쿨링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일만 해서 하면 어떨까요? 부서장 거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기획안 검토받고 며칠 후 가겠죠? 그렇죠. 근데 젠슨왕의 그 60명 회의실에서는 전력망 전문가가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날립니다. 그 냉각 방식은 우리 전력 분배 구조상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요. 아, 중간 단계가 싹 다 날아가는 거네요. 맞아요. 정보가 계층을 타고 오르내리면서 생기는 그 지연 시간, 그 길에 이 회의실 안에서는 영에 수렴하는 겁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결론을 내려고 조직 구조의 병목 현상까지 없애버린 셈이죠. 와, 물리적인 하드웨어 설계 철학이랑 조직의 설계 철학이 완전히 똑같네요. 그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이른바 빛의 속도라는 원칙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 제1원칙 사고법 말이죠. 맞아요. 막 74일 걸리던 작업을 72일로 이틀 정도 줄여라 이런 식의 지속적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아예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물리학에서 빛의 속도는 절대적인 한계치잖아요.
젠슨 황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고치는 걸 아예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나요? 절대적인 물리적 한계치를 먼저 계산해버려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물리법칙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지? 하고 묻는 거죠. 만약 그게 6일이다. 그러면 74일 걸리는 지금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지에서 새로 설계해서 6일에 도달할 방법을 찾습니다. 관습이 얽매이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그냥 직진하는 거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엄청난 역사적 맥락이 하나 나와요. 아, 과거의 승부수 이야기군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런 극한의 설계랑 인프라 혁신을 막 주도할 수 있는 이유가 십수년 전에 하드웨어 위에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먼저 딱 깔아둔 덕분이잖아요. 바로 쿠다 프로젝트요. 지금의 AI 혁명을 이해하려면 이 쿠다의 역사는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초창기 엔비디아는 솔직히 그냥 게이머들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랬죠. 저도 어릴 때 게임하려고 지포스 샀던 기억이 납니다. 젠슨황은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이 그래픽을 넘어서 과학이나 수학 연산 같은 범용적인 데 쓸 수 있다는 걸 이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쿠다입니다. GPU를 일반 프로그래밍에 쓰게 해주는 플랫폼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잔혹한 비즈니스의 법칙이 등장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아키텍처를 만들어도 그걸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가 시장에 널리 깔려 있지 않으면, 즉 인스톨 베이스가 없으면 무조건 망한다는 겁니다. 그 인터뷰에 아주 찰떡 같은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옛날 컴퓨터 역사에서 설계가 진짜 예술이었던 RISC 프로세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시상을 다 먹은 건 설계가 좀 투박하다고 욕먹던 인텔의 X86이었죠. 정확합니다. 기술적으로 누가 우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수많은 PC에 X86이 깔려 있으니까 개발자들은 당장 프로그램 만들어서 팔 수 있는 X86을 살책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진짜 미친 도박을 한 거네요. 전 세계 게이머들이 사는 그 소비자용 지포스 카드에다가 게이머들한테는 단 1도 쓸모없는 쿠다 기능을 강제로 우겨 넣어버렸으니까요. 네, 진짜 뼈아픈 결정이었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들 주 고객인 게이머들의 방에다가 나중에 AI 혁명을 터트릴 트로이의 목마를 몰래 심어둔 거잖아요. 근데 대가가 너무 컸어요. 그 원하지도 않는 기능 하나 넣겠다고 칩 제조 원가가 막 50%나 치솟았으니까요. 당연히 회사 수익은 곤두박질 쳤죠. 시가총액이 무려 15억 달러까지 폭락하는 암흑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진짜 이사회가 이 계획을 승인했다는 게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거든요. 당장 눈앞에 실적이 박살나고 있는데 젠슨 왕은 대체 어떻게 주주들이랑 임원들을 설득해서 그 10년을 버틴 걸까요? 그 과정을 보면 젠슨 황의 리더십 본직이 딱 보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거창한 비전을 쏘아붙이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매일매일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자기가 본 미래를 조금씩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왜 병렬 컴퓨팅이 무조건 미래인지, 왜 지금 이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신념 체계를 서서히 세뇌시키듯 형성해 나간 거죠. 와, 머릿속에 매일 벽돌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수년을 공들여서 신념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막상 회사가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날에는 이사회가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좀 늦은 것 같은데요? 하고 말이죠. 10년의 인내심이 진짜 무섭네요. 그 덕분에 자금 없는 대학교 연구자들이 막 비싼 슈퍼컴퓨터 대신에 자기 방에 있는 게임용 PC로 딥러닝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 AI 혁명의 폭발을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치열했던 도박이 지금의 토대죠. 자, 그럼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AI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컴퓨팅 패러다임이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컴퓨터의 본질적인 용도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 인터넷 시대의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막 정보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거였죠. 누군가 미리 저장해둔 파일이나 영상을 그냥 창고에서 꺼내보는 방식이었죠. 맞아요. 거대한 정보 보관소였죠.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창고가 아니라 문맥을 이해하고 지능을 담은 토큰을 쉴 새 없이 찍어내는 공장이 된 겁니다. 내 질문에 맞춰서 그 자리에서 지문을 생산한다는 개념이 진짜 신선하네요. 젠슨 왕이 이 지능 공장을 진화시키는 4가지 스케일링 법칙을 제시했잖아요. 네. 첫 번째 사전훈련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사후훈련 단계를 거치죠. 사전훈련에서는 인간의 데이터가 막 고갈돼도 AI가 스스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3번째가 추론 단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젠슨 왕의 통찰이 진짜 예리하더라고요. 과거에는 AI를 학습시킬 때만 컴퓨팅 파워가 엄청 필요하고 막상 대답을 내놓는 추론 과정은 되게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배운 거 쓱 읽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젠슨 황은 이 추론 과정 역시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쪼개고 논리를 탐색하는 생각의 과정이라는 거죠. 더 좋은 답을 내려고 깊이 생각할수록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각을 더 깊게 하려면 전력이 더 필요하다 이거군요. 그리고 대망의 4번째가 바로 에이전틱 스케일링입니다. 네, 드디어 에이전트 시대죠. AI가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하위 에이전트들을 수십 개씩 만들어서 막 팀처럼 협업하는 시대잖아요. 인터뷰에 나온 오픈클로우 같은 시스템을 보면 이제는 AI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하고 도구까지 쓴다면서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텍스트만 뱉어내는 타작이었다면 이제는 전자레인지 매뉴얼을 읽고 자기가 직접 버튼을 누르는 로봇손을 가지게 된 거죠. 에이전트 루프라는 메커니즘 덕분입니다. 그게 어떤 원리인가요? AI가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 검색 같은 도구를 쓰고 나서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요. 실패하면 원인 분석해서 계획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거죠. 이 루프를 수만 번 돌면서 인간 개입 없이 임무를 끝내는 겁니다. 듣다 보니 또 한 가지 엄청난 모순이 떠오르네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 설계하고 공장 지어서 출시하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리잖아요. 네, 하드웨어는 무조건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AI 소프트웨어는 진짜 무슨 6개월마다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거든요. 전문가 호남 모델에서 갑자기 이런 도구 쓰는 에이전트 모델로 확 바뀌어버리는데 하드웨어 회사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칩 구조를 싹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엔비디아가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단순히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AI 연구소나 스타트업이랑 완전 밀착해서 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업계에 흐르는 그 미세한 속삭임, 연구자들의 다음 고민거리를 가장 먼저 듣는 겁니다. 고객들의 불만을 미리 캐치하는 거군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근본적인 이치를 추론합니다. 연구자들이 모델을 여러 개로 쪼개고 싶어 해. 그러면 칩들끼리 통신하는 대역폭이 엄청 넓어야겠네? 이러면서 블랙웨어를 설계하고요. 에이전트 모델로 갈 때는요? AI가 인터넷이나 외부 파일에 접근하려면 입출력 속도가 생명이겠네? 하고 바로 베랄루빈으로 숨막히게 전환해버리는 거죠. 미래를 점친 게 아니라 산업의 논리적 다음 단계를 미리 물리적으로 지어놓고 기다린 셈입니다. 소름 돋는 통찰력이네요. 근데 AI가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하고 막 수백 개 에이전트 돌리기 시작하면 피할 수 없는 물리적 장벽에 딱 부딪히잖아요. 이 공장을 24시간 돌리면 필연적으로 지구 단위의 자원, 즉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현재 AI 확장의 가장 현실적이고 거대한 병목 현상은 칩 생산량이 아니라 그냥 전기 그 자체예요. 젠슨 황도 이 전력망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죠. 전력망이 평소에는 되게 낭비되고 있다면서요? 네, 1년 중에 폭염이나 혹한 이거는 단 며칠 그 최악의 조건에 맞춰서 최대 용량이 설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전력망 용량이 한 60% 정도만 쓰이고 막대한 전력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남는 전력을 데이터 센터가 쓰면 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빌려 쓰는 기업들 요구사항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은 1년 365일 1초도 멈추면 안 되고 무조건 100% 속도 내야 합니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이 기발한 역발상을 제안한 거군요. 우아한 성능 저하라는 기능 말이죠. 네, 무조건 100% 가동만 고집할 게 아니라 지역 전력망에 여유가 없을 때는 데이터 센터가 알아서 작업 속도를 싹 늦추는 방식이에요. 당장 급한 것만 먼저 처리하고요. 그렇죠. 1초가 급한 사용자 응답은 바로 빼주고 당장 안 급한 대규모 AI 학습 같은 건 잠시 속도를 줄여서 전력 소모를 확 낮추는 겁니다. 시스템 멈춤 없이 에너지 소비만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아주 우아한 설계죠. 이거 약간 그 피크타임 식당 주방 같아요. 손님 몰린다고 무작정 가스레인지 불 다 켜두는 게 아니라 가스 공급 상황 보면서 불 세기를 조금씩 줄이는 거죠. 음식은 1, 2분 늦게 나가도 장사는 계속하고 지역 전체 가스 끊기는 건 막는 거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요. 그 수백억 달러짜리 계약 맺는 글로벌 기업 CEO들이 고작 전력망 효율 돕겠다고 자기네 AI 느려지는 걸 과연 용납할까요? 그게 바로 젠슨 황이 던지는 핵심 화두예요. 결국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과 계약 구조의 한계라는 겁니다. 기업 CEO들이 실무진이 맺은 그 100% 상시 가동 조항을 디테일하게 알 리가 없잖아요. 비용 절감을 깨닫게 해줘야겠네요. 맞아요. 전력망 관리자들이 남는 전력을 아주 싸게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고객사 CEO들이 그 유연한 전력 사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 이 낡은 계약의 룰은 순식간에 박살날 겁니다. 결국 비즈니스 룰을 깨고 시스템 재설계하는 자가 이기는 거군요. 인터뷰에서 재밌었던 게 젠슨 황이 일론 머스크의 멤피스 슈퍼컴퓨터 구축을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콜로서스 프로젝트 말이죠. 보통 수년 걸릴 20만 개의 GPU 클러스터를 머스크 팀은 단 4개월 만에 끝내버렸으니까요. 4개월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머스크의 방식이 엔비디아의 빛의 속도 철학이랑 완벽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머스크는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현장에 뛰어들어서 케이블 연결하는 과정부터 직접 파헤칩니다. 이 결제가 진짜 필요한가? 부품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지? 하면서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다 날려버린 거죠. 극단적인 실행력과 현장 장악력이 공급망 전체를 비상사태처럼 움직이게 만든 거네요. 자, 하드웨어 문제도 풀었고 전력망도 유연성이란 답이 보이는데 결국 이걸 현실의 제품으로 찍어내려면 생산을 책임지는 글로벌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만의 TSMC가 등장하죠. 우리는 이 TSMC의 가치를 진짜 재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도체 얇게 잘 깎는 기술력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마법은 뭔가요? 전 세계 수백 개 기업들의 엄청 변덕스러운 요구사항을 조율해내는 능력이에요. 갑자기 주문 취소되고 긴급 생산 요청이 막 쏟아지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꼬이는 거 없이 물량을 쫙쫙 꼽아냅니다. 와, 시스템이 진짜 경이롭네요.
근데 젠슨 왕을 이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네, 엔비디아랑 TSMC가 30년 동안 수백억 달러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처음엔 계약서 한 장 안 썼다고 하잖아요. 종이 쪼가리보다 서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먼저였던 거죠.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었다니 되게 감동적입니다. 근데 중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중국의 AI 생태계 추격 속도가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혁신 속도가 안 줄어들죠. 전 세계 최상급 AI 연구원의 무려 50%가 중국 출신입니다. 인재 풀이 미쳤어요. 와, 절반이나요? 게다가 내부 경쟁도 피 튀기는데 지식을 숨기지 않고 강력한 오픈소스 문화로 서로 기술을 빨리빨리 공유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대부분 딥러닝을 잘하는 공학자 출신이라 기술적 결단이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것도 엄청난 위협이죠. 진짜 지정학적 역동성까지 어마어마하네요. 자, 지금까지 이 거대한 산업 지형도를 쭉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저 멀리 데이터 센터 전쟁이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직업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제일 피부에 와닿고 솔직히 두려운 주제죠. 많은 분들이 AI가 똑똑해지면 우리 직업 다 뺏기는 거 아니냐고 공포에 떨고 계시거든요. 저도 솔직히 무섭습니다. 근데 젠슨 왕은 그 공포에 반박하면서 옛날 영상의학과 사례를 들었어요.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달해서 AI가 엑스레이나 MRI 사진을 인간보다 더 잘 판독하기 시작했을 때 다들 뭐라고 했죠? 용상의학과 의사는 이제 끝났다, 일자리 다 날아간다 이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AI가 초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주니까 의사들은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사진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단순 판독 시간은 줄고 환자 치료법을 고민하는 고차원적인 진료의 질이 확 올라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병원 수익은 늘고 의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엑스레이 분석 자체는 AI가 대체했지만 환자를 치료한다는 의사의 진짜 목적은 AI라는 무기를 만나서 오히려 극대화된 거네요. 약간 엑셀 처음 나왔을 때 엑셀 사용법 배우는 게 생존 필수였던 것처럼 이제는 내 직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AI를 막 자유자재로 휘두르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코딩 쪽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돕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AI 보면 사용자가 원하는 코드 자체를 완벽하게 막 뽑아내잖아요. 키보드 두드리던 기존 프로그래머들 자리가 정말 안전할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질문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직업의 작업과 본질적인 목적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프로그래머의 진짜 목적이 모니터 앞에서 특정 언어 문법에 맞춰서 타이핑하는 행위일까요? 아니죠. 현실의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게 목적이겠죠. 빙고! 앞으로 코딩의 정의는 코드를 치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명세서 작성으로 완전히 바뀔 겁니다. AI한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능력이죠. 지시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 공학자뿐만 아니라 목수, 회계사, 마케터 등등 자기 분야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명세서를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누구나가 다 코더가 될 겁니다. 젠슨 황은 이걸 명세서 작성의 예술성이라고 불렀어요. 칩 설계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 인간 지성의 본질까지 와버렸네요. 오늘 우리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엔비디아의 극한의 공동 설계, 과거 쿠다가 만든 인스톨 베이스의 힘, 정보 검색에서 지능 생산으로 넘어간 토큰 공장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유연성이랑 글로벌 지형도까지요. 네, 이 모든 혁신 끝에 젠슨 황이 청취자 여러분께 남긴 조언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지능은 수도꼭지 틀면 콸콸 쏟아지는 물처럼 아주 값싼 상품이 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전문가가 돼서 당신의 직업적 본질을 최고로 끌어올려라. 이렇게요. 재밌는 건 이 거대한 혁명을 주도하는 젠슨 황 본인도 매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에이 이게 대체 얼마나 어렵겠어 하면서 아이처럼 취면을 걸고 뛰어든대요. 실패도 AI가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하듯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버리고요. 그 엄청난 낙관주의가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거겠죠.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새로운 차원의 철학적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젠슨 황의 인터뷰 마지막에 진짜 귀괴하고도 흥미로운 상상을 하나 했거든요. 어떤 상상이죠? 나중에 자기 모든 지식이랑 기억 패턴을 인터넷에 업로드해서 자기를 완벽하게 모사하는 AI로 만든 다음에 그 의식을 우주 날아가는 로봇한테 빛의 속도로 전송하겠다고요. 와, 내 정신의 복제품이 우주를 탐험하게 만든다는 거네요. 여기서 아까 나눈 자동차 엔진이랑 엑스레이 비유가 다시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거대한 AI 공장이 단순한 데이터 시설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 존재 본질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기계가 우리 패턴에 완벽히 흉내내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네, 만약 지능이 진짜 수돗물처럼 흔해지고 내 의식까지 복사되는 세상이라면 도대체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건 뭘까요? 기술이 여러분의 지능을 대체하는 시대에 오직 여러분만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그 대체 불가능한 인간성이란 과연 무엇일지 오늘 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배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두뇌를 번쩍 깨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